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이슈 배틀 사회발전 순기능인가 역기능인가의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의 권오병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점 기술로 인공지능을 꼽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유무선 네트워크, 인터넷,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들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고요. 이것을 활용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업과 공공부문의 사업 방식의 변경이 일어나는 등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와 국가의 가치 상승과 경쟁력 확보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분야는 윤리적이고 기술적이고 또한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회에게 행복 또는 불행의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과연 사회 발전에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역기능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혜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잠시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혜선입니다. 현재 SSK 연구사업에 참여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다양한 법제도와 규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SSK 연구를 함께 하고 계신 훌륭한 연구자 선생님들과 오늘 인공지능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저 역시 흥미진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의 이홍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의 이홍주입니다. 네, 우선 이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지능의 의사결정 기법을 기업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에 관련한 영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SSK 사업에 인공지능이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로 약간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관점보다는 기업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순기능으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이홍주 교수님께서요, 인공지능의 순기능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회 발전의 순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경영학과에 몸담고 있기도 하고 인공지능 기법이 아직까지는 많은 비용을 소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뭔가 투여한 거에 대비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영역이 아직까지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기업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관점에서 어떠한 순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분이신데요. 지금 인공지능을 주도하는데 이 세 가지 기반 기술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유행하기 전에 더 유행했던 단어가 사실 빅데이터라는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반에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큰 컴퓨팅 파워들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AI라는 게 사실은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CEO 분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것들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알파고 이후에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시기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이때쯤이 한참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을 때인데요. 이때쯤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엑센처에서 2035년 정도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한 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세계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거나 이걸 사회에 적용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2030년에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많이 예측이 됐는데요. 다양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돼서 이 국민 그리고 시민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역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헬스케어, 교육,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돼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사실 우리나라도 AI 국가 전략이라는 걸 수립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기술들을 발전을 시키고 이 인공지능을 사회에 적용할 건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인재를 양성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국가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 2017년 초반에는 사실은 좀 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전반적으로 사회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높은 수준에서 많은 예측을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의 관점이 아직은 이 부분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사실 많이 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30년, 2035년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많이 좋아질 거야, 긍정적이 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저희가 저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 기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뭔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딜로이트라는 회사에서 매년 그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그 인공지능 기술이 자기 회사나 자기가 속한 산업을 어느 정도 후에 변화시킬 거냐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약 10% 정도의 회사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당장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 60%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1년 혹은 3년, 1년부터 3년 사이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변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2035년이 아니라 당장 2020년, 21년, 22년에 인공지능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러한 인공지능을 자기 기업의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략들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 시스템들 혹은 디지털 전략과 아주 밀접한 인공지능 전략들을 수립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인공지능 전략들을 수립을 하지만 약 9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전략에 맞추어서 계획들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업마다 수준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몇 개의 소수의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10개 이상의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먼 미래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기업들에서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고 이 적용되고 있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을 사용해서 어떠한 영역에
변화를 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을 할 때 이러한 그 기술들이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연어 처리 아니면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자율주행 비전 그래서 이미지와 관련된 처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인공지능 기법에서 많이 등장하는 기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현재 기업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많이 보시거나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챗봇 같은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점심시간에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대기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대기해 놓은 다음에 그 지겨운 음악을 반복해서 되게 오랫동안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오래 대기하지 않고 그냥 챗봇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얘기를 하면 챗봇에서 응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챗봇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도 많이 경험하고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챗봇 기반의 스타트업들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주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그 기술들을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많은 배달 음식들을 아마 시켜서 섭취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실 때 아마 그 많은 식당의 리뷰 같은 거 열심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리뷰에 뭔가 이렇게 조작된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리뷰를 가짜 리뷰를 쓰거나 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가짜 리뷰들이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 리뷰가 가짜인지 아니면 뭔가 조작된 것들인지 이런 것들 혹은 문제가 되는 리뷰인지를 모두 다 걸러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일일이 모든 리뷰를 읽고 문제가 되는 리뷰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걸러내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문제가 될 만한 리뷰들을 먼저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걸러진 리뷰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진짜 가짜 리뷰인지 문제가 되는 리뷰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선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가짜 리뷰를 판별하는 노력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레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노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대체하기 위한 배달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곳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배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로봇을 기업들이 활용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로봇이나 이렇게 좀 첨단 기술 같은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니면 여러분들 고객들이 그 기업과 만날 수 있는 접점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많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도와주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RPA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반복적으로 직원분들이 일하던 것들을 이제 RPA라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데이터를 받아다 이렇게 엑셀 같은 데서 그 데이터를 정리한 다음에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반복 작업을 매일 하고 있었다. 혹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이거를 RPA에게 알려주면 RPA가 그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엑셀에 자동으로 저장을 하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메일까지 보내주는 이러한 그 자동화하는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RPA 솔루션을 다양한 영역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뭔가 수납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연 관리 업무를 대신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RPA를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이런 RPA가 사실 초반에는 이렇게 반복적이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루트가 정해져 있는 일들 이런 거에만 적용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RPA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이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그 RPA에 인공지능 기법들을 적용하려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뭔가 그 글자를 인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그 사용자들이 뭔가 양식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양식에 서명한 것들을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명하지 않은 걸 인식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서 RPA를 더 많은 영역에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RPA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였다면 요즘 인공지능을 적용해서는 좀 더 비정형화한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루틴하지 않은 프로세스에도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PA를 통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잔업 혹은 야간에 남아서 업무를 많이 하셨어야 하는 분들이 RPA 때문에 이제 52시간 내에 모든 일을 마치고 집을 일찍 퇴근하실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RPA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은 업무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냐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형태로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전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 2019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딱 정해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는 비정형화 형태로 뭔가 많은 텍스트 데이터들 혹은 이미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기업 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 기법이 분석을 통해서 RPA를 도와줄 수 있고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자동화하거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혁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인공지능이 뭔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하는 로봇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처럼 일을 하는 미래가 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과거에 정보 시스템들이 도와주던 일들을 뭔가 자동화하거나 좀 더 지능형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는 영역들이 이제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인공지능 기술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절감하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주 똑똑한 로봇이 등장해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이 현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업이 일하던 방식,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도와주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화해주고 하는 것들을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한글과 컴퓨터의 오순영 전무님께서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기업이 과거에 하던 혹은 현재 하고 있던 일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인공지능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자료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는 대부분 이제 아래 한글 HWP라는 소프트웨어로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전통적인 비즈니스 영역 외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제 한글과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한글과 컴퓨터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로봇이 움직이면서 사람과 만났을 때 로봇에게 뭔가 요청하면 로봇이 그걸 처리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챗봇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새로운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글과 컴퓨터가 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영역에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비즈니스를 새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없던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과거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은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거기로부터 수익을 얻는 일들을 많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영역이 뭐 인공지능 기술들이 뭐 많이 사용이 되고 확대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대표적으로는 많은 성과가 날 영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술 기반, 아무래도 이제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더 잘할 테니까요.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뭐 텔레콤과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의료라든지 아니면 법, 뭐 회계 이런 부분들에서 인공지능 기법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고 많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좀 있는데요. 뭐 이제 그 생명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이런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뭐 저런 앞에 말씀드렸던 영역보다는 그 더 많은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전히 저런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측면에 하나가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기업 측면에서 구현해 줄 만한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러한 분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훨씬 더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계신 분들이 영역에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한국의 유수한 기업에서 많이 요즘 채용 공고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채용들이 많이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던 게 뭐 자동화를 한다, 뭐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의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는 영역들이 뭐 있기도 합니다만 완전히 대체하는 영역보다는 사람이 하던 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 로봇이 한 일들을 받아서 사람이 그 다음 일을 하게 되는 과정 혹은 뭐 사람이 한 일을 로봇이 받아서 처리하고 그 로봇이 처리한 일을 다시 사람이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모두 사람이 완전히 모든 프로세스를 사람이 하던 것들을 이제 듬성듬성 로봇이 대체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언젠가 완전히 로봇이 하는 일로 프로세스로 대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영역은 아주 좀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사람이 하는 일들을 로봇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영역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뭔가 뭐 사기 거래 탐지, 은행에서 이런 걸 할 때 1차적으로 로봇이 탐지하고 이제 AI가 기법이 탐지하고 사람이 실제로 그걸 들여다보면서 진짜 이것이 사기 거래인지를 판단하거나 그런 일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 뭐 의사분들도 어떤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방사선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CT나 MRI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셨다면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기법도 판단을 하고 인공지능 기법이 어느 정도 영역에서 뭐 확률 같은 것들도 추론해주고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과거에 판독하셨던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뭔가 판독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한다기보다는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있고 과거에 사람이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웠거나 아니면 이제 공정성을 늘 제공하기 어려웠던 영역들을 이제 로봇이 좀 더 도와주는 영역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요즘 프로야구 2군에서 심판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단하는 것들이 뭐 야구 경기가 보통 2시간 넘게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판이 일관성 있게 스트라이크 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이미지 판독하시는 회사들이 그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단하는 걸 통해서 일관성 있게끔 판단해주는 영역들이 이제 주심이 하던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고 주심이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대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심은 여전히 있고
그 외에 다른 판단하는 활동들을 주심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는 체계들이 많아질 거고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와의 경쟁이라는 책을 쓰신 이 에릭 브리뉴얼슨 교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기계와의 경쟁의 영어 제목이 이제 Race Against the Machine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9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라는 락 밴드가 있었는데요. 그 락 밴드의 이름에서 저 책의 이름을 따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레이스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 아니라 레이스 위드 더 머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감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나의 일하는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순기능들이 더 많아질 거고 협력을 모색하는 게 우리 사회와 기업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주 교수님께서 우리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 사회 그 전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예상된다는 근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주셨어요. AI 챗봇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지능형 RPA, 그다음에 협업지성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아마 그 시장의 여러 가지 주체 중에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의 혁신 노력이 결국은 인공지능의 사회 발전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영주 교수님은 인공지능에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셨는데요. 윤혜선 교수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교수님께서는 또 인공지능의 어떤 역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동안 연구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20분 정도 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영주 교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순기능을 하는 인공지능을 부각시켜 주셨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우리 개인의 삶의 질을 또 높이고 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인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명을 거룩하게 진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당연히 인공지능을 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떻게 보면 더 그 기초로서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역기능을 단순히 역기능만 말씀드리면 막연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이거 써야 될 것인가 거부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 없이 역기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인공지능의 그림자, 역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발표의 구성은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기능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재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관해서 어떠한 논의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용주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특히 기업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논의할 때는 그 역기능이 발현되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상적인 레벨에서의 역기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사례, 좀 구체화된 사례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그 다양한 분야에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법학을 하다 보니 사회 전반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기능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먼저 인공지능 팩트 체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도 서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달라서
논의를 하다 보면 저게 맞나? 우리가 지금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같은 운동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분은 과도하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한정 긍정적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인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우려할 때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은 한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하는 요소 기술로서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뭐 검색을 잘해준다던가 길을 잘 찾아준다던가 이런 기능이 아니고요. 영화에서 보는 터미네이터와 같은 아주 그 초인공지능, 뭐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런 인공지능이 정말 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시기를 제한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즘 보면 2100년도를 기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싱귤라리티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특이점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나타날 건데 등장할 거야, 등장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는 모른다입니다.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명민하지 않은 사람들만 인공지능을 두려워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인공지능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많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아마 이거는 그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이제 가지시게 된 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괴물처럼 변할 거야. 인공지능 괴물 같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돼. 그러면 정말 진짜 그 괴물같이 변하는 게 아닐까? 인류를 멸망시킬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영화와 상상물의 이제 창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우려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보다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방식과 사람이 사용하는 수단과 사람이 고려하는 가치들과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수단, 인공지능이 고려하는 가치, 또 인공지능이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괴물처럼 느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로봇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친근하게도 느끼고요. 근데 또 최근에 로봇이 많이 등장하면서 로봇이 무서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로봇은 인공지능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훨씬 사실은 더 우리가 주요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담는 그릇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것보다는 인공지능 시스템, 또 특히 이제 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없을까? 나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나보다 더 힘센 인공지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경험하셨습니다만 인류는 우리를 능가하는 환경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의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힘센 호랑이가 있더라도 지능과 기지를 발휘하면 그 호랑이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그런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라고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섯 번째는
뭐 인공지능 스스로 어떤 목적을 세울 수 없다, 수립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양한 로켓이나 이런 미사일을 통해서 이미 이제 스스로 목적을 이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입증된 바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초인공지능, 슈퍼 인텔리전스가 등장하는 데까지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2100년을 뭐 이게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먼 거야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어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어서 어떤 계층에서는 상당히 패닉을 하고 어떤 계층에서는 굉장히 여유로울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면 생각보다 빨리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데 그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패닉을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의 사실은 시작점이 인공지능의 역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역기능에 관한 논의 현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던져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하신 것은 다양한 그 범죄에 사용되는 인공지능들, 뭐 예컨대 뭐 야동이나 뭐 최근에 엠번방 이런 사건들도 좀 그 논란이 되면서 뭐 성범죄에 활용되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아마 가장 먼저 또 어떻게 그게 시선을 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발생하는 역기능과 인공지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은 우리가 나눠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면서 나타나는 역기능은 사실은 다른 수단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흉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인공지능 자체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들을 중심으로 제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뭐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것은 개인정보를 이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거인데요. 이 법학에서는 우리 법학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침해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고요. 그밖에 이제 편향성의 문제, 또 편향성이 발현된 차별의 문제, 또 차별이 구체화되면 사회를 계급화, 등급화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밖에도 다양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사회를 이제 선동하고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인공지능을 특정한 그 사항에 어떤 특히 심사 과정 등에 활용을 할 때 과연 이 인공지능이 적합한 지표를 사용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문제들에 인공지능이 가지는 불투명성 때문에 어떻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보이고 싶어도 보일 수 없는 이런 불투명성의 문제 때문에 책임 소재의 한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인간과 또 인공지능 사이에 목표의 부정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목표의 부정합성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의 부정합성이겠죠. 그 수단의 부정합성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밖에 윤리적인 딜레마나 이제 최근 우리 이용주 교수님께서도 뭐 배민이나 그밖에 플랫폼 사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지금 야기되고 있는 안전사고의 문제, 노동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간략하게 주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편향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지는 편향성의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고용 분야에서 특히 이제 그 채용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편향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채용 공고가 게시된 플랫폼에 따라 그게 네이버에 올라와 있느냐,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느냐, 구글에 올라와 있느냐에 따라 그 각사들이 그 플랫폼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 채용 공고가 노출되는 어떻게 보면 계층이 다릅니다. 인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연령대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그 편향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불평등한 채용의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광고에 어떤 연구진이 채용 공고를 올려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벌목공, 그 목재를 만드는 벌목공에 채용 공고를 올렸더니 이 채용 공고에 노출된 사람들이 90%는 남성, 또 그 중에 70%가 백인이라는 이제 결과를 도출했고요. 또 청소부 채용 공고를 올렸더니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65% 이상이 여성, 그 중에 75% 이상이 흑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편향성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유사한 맥락에서 채용을 할 때 이제 서류도 심사하고 면접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서류 심사나 면접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이제 적격자를 추려내는 과정에 사용하는 변수들, 평가 지표들이 사실은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의아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언론에 노출됐었는데요. 한 기업에서 그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는데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방과후 활동을 뭘 했는지, 어떤 운동팀에 있었는지를 지표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직무 적합성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관련성이 있는가, 이게 정말 공정한 기준인가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국내에서도 그 지표 자체가 문제가 된 사례는 이제 없었습니다만 실제 면접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본 이제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기준이 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이런 편향성의 문제나 불공정성의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구체화돼서 발현이 되면 결국 차별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의 문제를 이제 금융 분야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대출을 승인한다던가 또 금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그 편향성이 이제 발현이 돼서 실제 차별을 나타내는 이제 경향들이 지금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령별로 차별을 한다던가 학력별로 차별을 한다던가 인종 차별을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젊은데 아직 그 취업을 못한 사람과 중년인데 기업 임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되면 중년 기업 임원이 대출을 신청하면 그분한테는 승인을 해줄 것이고 아직 취업을 못한 젊은 청년에게는 사실 불승인을 할 것 같은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그 대출 심사 적격 여부를 판정을 했는데 연령에 따른 차별 결과가 나타난 바가 있고요. 또 한 은행에서는 그 신용평가 요소, 그러니까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을 할 때 학력을 이제 그 요소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저금리를 이제 제공하고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고금리를 산정해서 이제 대출을 하는 형태의 이제 그 대출 그 업무 처리 행태를 보이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이제 이렇게 지도에 보면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빈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도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두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용어가 레드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주거지에 따라, 그러니까 거주지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러한 이제 사례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다음으로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목표,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선정하는 또 방식에 있어서의 부정확성의 문제인데요. 이 역시도 사실 국내에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장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상 사례로 인천공항 빨리 가기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천공항을 빨리 가겠다 하면 이게 우리가 공항철도로 갈 것인가, 지하철로 갈 것인가, 택시로 갈 것인가, 운전해서 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등등을 이제 우리는 고려할 텐데, 인공지능에게 인천공항 빨리 가자라고 하면 내 앞에 차가 있든 내 앞에 할머니가 길을 건너가시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가서 예컨대 20분 안에 인천공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도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규범, 질서,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효율성과 효과만을 추구하게 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 분야에서 좀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것이 각 은행마다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물론 이거는 아직 그 알고리즘 자체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가 고도화가 되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투자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임의적인 금융 포트폴리오를 제한하게 됨에 따라 이제 투자 손실을 많이 야기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때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인데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교육 분야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뤄진 사례가 없고요. 중국에서 이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요즘 여러분 앱을 통해서 학습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앱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말을 따라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음성 정보라든가 나의 어떤 그 특성들이 거기 다 입력이 수집이 되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 중에 민감 정보인데 이런 민감 정보가 그 앱에 축적이 되고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정말 그 정보가 엄청 많아져서 빅데이터화 되면 이제 그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중국에서는 그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그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정말 방대한 그 이제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센서라든가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를 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모든 행동들을 일일이 다 이제 기록하고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쌓인 특정 개인에 대한 개인 정보와 이런 개인 정보가 이제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이 돼서 이제 뭐 신분 도용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이 문제를 연구한 중국의 한 전문가는 사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제가 중국에서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정말 방대한 수준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역기능을 얘기할 때는 이런 역기능이 있다라고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이 역기능을 받아들이셔야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저를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제가 뭐 언제 하품을 하는지 언제 조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무섭겠죠. 근데 실제 이러한 현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조작 가능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미디어 분야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미 페이스북과 지난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으로 대대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런 것보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 문제, 객관성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명목하에 기업이나 회사가 판매하는 것을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작을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선호나 나의 의사결정을 조작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단순히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라는 이제 뭐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뭐 정치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런 조작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에 뭐 관련돼서 아마존이 수익률이 높은 그러니까 아마존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기가 높은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먼저 추천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 바가 있었고요. 이건 내부 증언으로 나타난 바가 있고요. 네이버 역시도 요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기사 배열 알고리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순서로 기사를 배열하는 것이냐 공개해라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경쟁법적인 관점에서 이 추천 알고리즘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우선적으로 추천하다 보니 후발주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업자들이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불공정 문제가 이제 야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해도 되는 건가요? 금방 예,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특정한 영역에서 이 역기능의 문제를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특히 법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불투명성의 문제인데요.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발생하는 그 문제나 피해, 손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문제가 법 분야에서, 사법 분야에서 크게 조명된 바가 있습니다. 피고가 실제 이제 그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가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계산을 해서 이제 형량을 정하게 되는데요. 2년 동안 징역을 살게 할 것인지, 5년 동안 징역을 살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제 컴파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한 편향성의 문제, 차별의 문제를 야기해서 논란이 된 바 있고요. 근데 이것이 더 큰 문제는 근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결과를 제안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관점에서는 혹은 이제 소송을 이제 받고 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취약해요. 공정하지 못해요라고 주장을 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어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의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에 의한 법제도에 의해서 사실 이걸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서 이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찍부터 이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된 바 있고요. 특히 이제 인간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만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이제 무기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핵무기보다 이런 자율무기 체제라고 하는데 이런 자율무기를 만드는 그 경쟁이 국가들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율무기 중에 이제 치명적 자율무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사람을 이제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이야기하고요. 이 무기를 어떻게 이 무기를 이제 더 많이 만드는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각에서는 이걸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도 있고 이제 책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방과 안보에 관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2년 전에 주요국의 인공지능과 로봇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50명이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무기 연구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카이스트와 이 분야에 있어서 공동 연구를 하지 않겠다 보이콧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그에 대응해서 우리는 인간 윤리에 위배되는 연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통제력에 결여된 자율무기를 포함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밖에 마지막으로 윤리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이용준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인공지능의 역기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것이 트롤리 딜레마라는 윤리적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 운전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 노인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주부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고요. 그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구체적인 사고들이 이제 그 문제 역기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안전사고와 건강의 문제입니다. 배민과 같은 이제 그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추천 알고리즘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배달을 하는 청년들은 그 알고리즘이 예컨대 비 오는 날 아니면 눈 오는 날 특히 위험한 날씨에 배달을 하게 되는 경우 더 높은 그 수수료, 높은 배달료를 주는 방식으로 그 이제 특히 20대 청년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노동을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대의 청년 산재 사망 사고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배달 라이더들이고요. 이제 이런 배달 라이더들이 사망하는 가장 그 큰 이유가 이런 위험한 날씨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배달을 했기 때문이고, 근데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원인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제 역기능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택배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퀵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간당 이제 건별로 이제 수수료를 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운영되고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그 시간 압박이 이에 이제 부응해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이제 막대하게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상의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법대로 해야 되지,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자율규제, 기업에게 자율규제를 하도록 맡기자, 윤리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공지능의 역기능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도 동일한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방안은 현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걸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응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윤 교수님 발표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원래 인공지능의 역기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몰라서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우리가 적용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더 그 심각성을 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박사 논문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썼는데 잘못하면 이 의사결정 조작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악용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인공지능 스스로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어떤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이런 그 킬러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인공지능들이 만약에 새로운 어떤 테러 단체에 쓰이게 되면 아마 그거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어떤 그 발표 덕분에 그 인공지능과 사회 발전에 대한 그 양쪽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표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 두어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순기능도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역기능도 좀 봤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순기능을 장려하고 역기능을 이제 지양해야겠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주체 중에 아마 제1차적으로 학계, 또 잠깐 아까 언급은 됐지만 정부의 역할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그 학계와 정부는 이런 그 인공지능의 순기능, 역기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제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윤혜승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역기능의 발전에서 아주 좀 담대하고 거친 발언을 좀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역기능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 요즘 생각하는 이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사실은 필요한 것은 학계와 정부가 눈과 귀를 여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과 귀를 열고 좀 주위를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 발전 양상이라든가 동향, 또 인공지능이 국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국가가 아니면 학자들이 인공지능을 빌미로 빅브라더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 인공지능에 관한 발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인공지능 자체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또 그에 상응한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위협을 우리에게 야기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막연한 추측 혹은 합리적인 추론을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의 역기능은 아직 상당히 추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는 그게 꼭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의 면면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은 법적으로는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서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뭘 해야 되느냐? 학계와 정부는 그 리스크를 공부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눈과 귀를 열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요. 또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유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또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정책을 또 국가가 만들어서 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인공지능은 이용주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기존에 세워놨던 경계들을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접목시켜서 융합시켜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제 발표에서도 여러분 제가 미디어, 금융, 정치, 사회, 교육 다양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이 다양한 분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시너지를 만드는지 부작용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도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연구하고 공부할 때는 그 기술을 발전시킬 때는 그 분야만 알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역할을 우리 학계와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런 경영학이나 법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공부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런 모니터링 자료에 기초해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경계를 나누어서 접근하면 안 되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유익과 유해성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의 결과에 기초해서 순기능은 강화하고요.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역시도 이 작업은 정말 학계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역기능이 있으니 이제 먼저 우리 법이나 규제를 만들자 이런 성급한 접근과 시도보다는 또는 기존의 학계가 만들어낸 방법론이 있으니 그걸 적용하자라는 섣부른 접근보다는 일단은 관찰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여건과 환경을 정부와 학계가 마련해야겠다. 그 다음에 제도와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규제, 정책 이게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여러 가지 많은 사례에 대한 그 다양한 정보 수집과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정보 수집하고 이렇게 좀 골치 아픈 인공지능이라면 아예 개발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영주 교수님? 저기 뭐 순보금을 이 순기능을 더 장려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네, 지금 윤혜성 교수님께서 이제 공부 말씀하시면서 이제 관찰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을 규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일단 앞단에 대한 공부들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단은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이 됐고 그걸 우리가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자체에 대한 그 역량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사실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그 대학 공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뭐 딥러닝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그 힌튼 교수님이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결국 해결책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딥러닝이라는 것들이 201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성능이 좋아졌습니다만, 그 중반 2010년대 중반만큼 성과들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러한 기술들의 성장세도 약간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웨이브에서는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분들이 더 이 기술들을 발전하는 데 하는 연구를 하는 게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단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필요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여전히 필요한데요. 그쪽에 관련해서 되게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되게 이렇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봐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젠가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그 효과가 있을 거고, 역기능을 우려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 건지가 되게 어렵긴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보다 설명 가능한 AI를 만드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도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인공지능이 왜 저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노력하려고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는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업들이 인공지능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 어차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직원이 뭔가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이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게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정보 시스템에는 직원만 적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한테도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견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참 동안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RPA 관련해서 구현할 때 뭐 RPA 구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그 소프트웨어한테 우리 회사의 계정을 발급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더 오랜 시간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드는 것처럼 공공기관 혹은 정부에도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정부의 정보 시스템에도 소프트웨어가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줘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분명히 정부에게도 필요하고, 그런 거에 관련된 뭐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도 훨씬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뭔가 공공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건데 어떤 논의들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요즘 뭐 그 자율주행 택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한참
기술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택시 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혁신하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는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택시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뭐 그런 거와 관련된 논의들이 먼저 뭐 딱 그런 영역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뭔가 논의가 좀 되고, 그렇게 기술들이 활성화가 됐을 때 그것들이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가고 싶은데요. 이런 학계와 정부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 일반인들의 참여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장려하고 역기능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지속적인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먼저 이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영학과 교수여서 언제나 좀 두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의 서비스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부여하고 많이 활용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더 좋게끔 만들어 주십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반면, 기업들이 그렇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이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해서 추천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추천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의견과 관련 있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추종하는 의견들만 많이 제공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정치적인 관점이나 사회적인 의견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향에 대한 제품만을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플랫폼이든 아니면 어떠한 기업의 서비스든 대부분 여러분의 정보에 기반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위한 정도로 활용하는 기업이 있고, 그것을 진짜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그런 여러분들이 여행 가려고 뭔가 검색하시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여행지와 관련된 광고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거 광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서비스도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거를 나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용으로만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훈련 데이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플랫폼이든 인공지능 서비스든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해외에서 출발된 서비스들이 한국에도 여전히 글로벌하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글로벌 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런 기업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참고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은 이제 시장과 소비자를 보고 혁신을 이제 하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푸시가 이 인공지능의 이제 올바른 발전을 또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 교수님,
이 인공지능의 역기능 지향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해줄 일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뭔가 말씀드린 역기능이기 때문에 뭔가 좀 대담한 수단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용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연단원에 있고요. 결국은 이제 관심과 참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참여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넓은 의미의 참여가 이용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관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걸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다음에 페이스북, 저는 이게 다 외국어여가지고 우리 나라 것 중에 제가 요즘 애용하는 게 카카오 페이지인데요. 카카오 페이지 같은데 보면 다양한 추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나의 성향, 저의 다양한 특징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자동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을 할 때 그 결과가 무작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뭔가의 그 어떤 논리 구조에 따라 그게 수익 창출이라던가 다양한 게 될 수 있을 텐데 그 검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분별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넓은 의미의 참여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참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각과 인식이 나의 의사결정, 내 결정이 내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결정, 나의 선호, 나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참여의 한 방법으로 관심과 인식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배움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좁은 의미의 참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 진짜 사회적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모인 개인적 선호에 따라 모인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고요, 시민단체 활동일 수도 있고, NGO의 활동일 수도 있고요, 구체 연구소나 아니면 이런 개별 연구자의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활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공론회장, 토론회장이 만들어져 있고, 사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참여민주주의, 아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순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좁은 의미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법원 중에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내가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 내가 내 권리가 어떤 침해가 있다라는 것을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제나 다양한 제도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즘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참여 민주주의 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한정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참여 민주주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 역시도 사실은 일부의 목소리만 반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거기에 투영될 수 없다라는 문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목표가 개인 맞춤형이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해서 개인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은 경험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그 말은 피해의 양상, 권리 침해의 양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게 기술은 너무 어려운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부득이한 것으로 그냥 참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알리고 공유하는 장으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야만 우리가 더 좋은 원칙,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분들 또는 국가에 대해서도 건강한 의미의 견제와 긴장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좁은 의미의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참여민주주의보다 좀 더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 발언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결국은 정책으로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제안되어야 될지 그 말씀과 최종 마무리 발언까지 같이 부탁드릴 텐데요. 먼저 윤 교수님께 먼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모니터링이라던가 리스크 평가를 위한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많은 인적 자원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인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에 공학 분야에 투자하는 것에 한 10%만 떼어서도 사회과학이나 이런 법제도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고 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저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요. 인공지능의 현황에 대해서 특히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개인적으로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좋은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지속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더 흥미진진한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는 일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근데 그 수준이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좀 천차만별인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들의 범위와 질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방향이 되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과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을 대부분은 이제 행안부가 관리하는 영역도 있고 과학기술부가 하는 영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역할들이 다양한 부서에 터져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가 전략도 수립돼서 실행하고 있는 만큼 뭔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전담기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적인 영역뿐만 보다는 사실은 공공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될 때는 좀 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데이터도 FDA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약을 만들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했을 때 효과에 대한 모든 걸 검증하는 그런 기관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AI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영역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특히 이제 공공 영역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또 다른 규제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영역에 대한 노력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기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 이게 언제나 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변화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주는 때에 이렇게 그냥 기술 자체가 그 사회 변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변화함으로써 뭔가 뒤처진 분들을 기술 자체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러한 변화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연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순기능이 순기능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하려면 이런 사회적인 정책과 지원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 조직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사회, 또 사회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쪽에게 원웨이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서로 발전을 하는
이 공진화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학계도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이 공진화 진흥을 위해서 또 정부에서는 거버넌스 구축도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귀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두 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인공지능과 사회발전, 순기능인가 역기능인가에 대한 이슈 배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